북한의 핵잠수함 개발자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국정원 지하조사실. 요원 2명이 저를 뚫어지게 봤어요. 핵잠수함 설계도를 가져왔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탈북한 겁니까? 평양에서 최고 대우를 받던 사람이. 저는 테이블 위에 설계도 필름이 아니라 녹슨 쇠조각 하나를 꺼냈어요. 조사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뭡니까? 군번줄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박영철 하사. 1950년 장진호 전투 실종자요.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핵잠수함 개발 핵심 기술자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육군이라니. 무슨 사연일까요?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어 남한으로 탈북한 북한의 핵심 기술자. 분단의 비극이 만든 가슴 아픈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양국가과학원 수석연구원 박준혁입니다. 공화국 최초의 핵잠수함 원자로 소형화에 성공한 날,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18년 10월, 평양국가과학원 연구동이었습니다. 동료들의 박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당에서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죠. 45회를 살아오며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연구소장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박준혁 동지, 공화국의 영웅이요. 동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밤낮 없이 매달린 15년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때 연구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황해남도 고향 마을 인민반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빨리 오라고. 수화기를 든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야 효도 좀 하려는데 아버지가 기다려주셔야 할 텐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환호하던 동료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멀게 들렸죠. 제가 이룬 모든 성공은 아버지의 헌신 덕분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혁명 1세대 인민군 출신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배경이 저에게는 든든한 울타리였어요. 평양대학에 진학할 때도 국가과학원에 배치받을 때도 아버지의 혁명 경력이 저를 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전쟁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으신 적이 없었어요. 늘 말씀이 없으셨죠. 급히 휴가를 내고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황해남도행 기차에 몸을 실었을 때 창밖으로 황량한 가을 들판이 펼쳐졌어요. 누렇게 마른 옥수수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며 평소 말없이 마당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동쪽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강원도 고성바다가 있는 쪽이었죠. 해가 뜨는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시다가 한숨을 쉬시곤 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면 그저 웃으시기만 했어요. 그때는 그 눈빛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기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불안이 커졌습니다. 제발 버텨주십시오.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어요. 해질 무렵 도착한 고향집은 낡은 흙집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퀴퀴한 한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머니가 마당에서 저를 맞으셨는데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이셨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누워 계셨습니다. 한때 건장하셨던 체구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눈은 움푹 꺼져 있었어요. 저를 본 아버지의 추점 없던 눈에 희미한 빛이 서렸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니 떨리는 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왔구나. 저는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파랗게 도드라져 있었어요. 좋은 의사를 데려오겠다고, 평양에서 최고 명의를 모셔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됐다, 이제 됐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 세상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공포가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왔어요. 아버지는 평생 농장에서 묵묵히 일만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늘 서글픈 눈을 하고 계셨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도 없었고 명절에도 술 한 잔 입에 대시지 않았어요. 혼자 마당에 앉아 동쪽 하늘만 바라보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이랑 애들은 평양에 있습니다. 소라랑 민준이도 곧 데려오겠습니다. 아버지는 손녀와 손자 이름을 듣자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어머니를 바깥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저와 단둘이 남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잠깐 나가 있어.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순히 방을 나가셨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생 보지 못했던 절박함이 담겨 있었죠. 마치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으셨어요. 낡은 천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아무에게도 열어보지 못하게 했던 그 작은 보자기였어요. 어릴 때 호기심에 만지려다 혼났던 기억이 났습니다. 주녀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억양이었어요. 사투리 같기도 하고 어딘가 그리운 것을 부르는 것 같기도 했죠. 강원도 사투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왜 이토록 간절하게 제 손을 잡으시는 걸까? 아버지의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보자기를 천천히 펼치셨습니다. 그 안에는 녹슨 금속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인식표처럼 생긴 것이었죠. 녹이 슬어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70년을 눌러왔던 무언가를 토해내려는 것처럼요. 그리고 입을 떼셨습니다. 그 첫 마디는 제가 45해 동안 믿어온 제 인생의 모든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주녀가 나는 북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의 첫 마디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한민국 육군 제3사단 하사 박영철. 그게 내 진짜 이름이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내민 녹슨 금속판을 다시 봤어요.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박영철. 군번. 이건 남조선 군인의 군번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우리 공화국의 적이었다니. 평생혁명 전사의 아들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는데 이건 꿈일 거야. 악몽일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어요. 70년을 숨겨온 진실을 드디어 털어놓는 사람의 눈이었죠. 1950년 겨울 장진호 전투였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숨이 차서 중간중간 멈추셨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평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21살이었던 아버지는 장진호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당했다고 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전우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고 결국 포로가 되셨대요. 그 후 포로 수용소에서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속이며 70년을 숨어 사셨다고요. 고향이 강원도 고성이다. 거진항 근처 작은 마을. 아버지가 평생 동쪽 하늘을 바라보시던 이유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건 고향 바다를 그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7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하셨던 거죠. 아버지는 베개 밑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더 꺼내셨습니다. 누렇게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군인이 서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청년. 지금의 쇠약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지만 눈매만큼은 똑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이다. 21살 때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50년 9월 입대 기념. 부모님께.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70년 전 글씨체와 지금 글씨체가 같았어요. 이 사진 속 노인 두 분이 내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제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분들, 존재조차 몰랐던 분들, 그분들이 제 진짜 조부모라니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실지도 모른다. 내가 떠날 때 30이셨으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살이던 어머니, 지금 살아 계시다면 90이 넘으셨을 거예요. 70년을 아들을 기다리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녀가 부탁이 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뼈만 남은 손에서 놀라운 힘이 느껴졌습니다. 내 고향 강원도 고성에 가다오. 부모님 산소에 가서 이 불효자가 미안하다고 평생 그리웠다고 전해다오.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탈북이라니요. 제가 탈북하면 아내 수연이와 소라, 민준이는 어떻게 되나요? 연좌제로 온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갈 거예요. 그 현실적인 공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버지, 그건 말을 잊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아셨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위험한 부탁을 받고 있는지.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만든 그 기술이면 남쪽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아버지는 제 연구를 아셨던 겁니다.
핵잠수함 기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걸 가지고 가면 남쪽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려. 이 군번줄을 가져가라. 이게 내가 남조선 국군이었다는 증거다. 녹슨 금속판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차가운 쇠의 감촉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이제 제 목숨보다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70년의 비밀을 털어놓으시고 나니 모든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았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점점 느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성바다. 꼭 바다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은 채 눈을 감으셨어요. 70년을 숨기고 사셨던 비밀을 저에게 넘기시고 드디어 쉬러 가신 거죠. 저는 아버지의 식어가는 손을 한참 동안 놓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보위부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마을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낯선 얼굴들이 보였죠.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이 비밀이 새어나간 걸까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군번줄은 제 품속 깊이 숨겨두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평양의 과학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을 짊어진 사람이 되었다고. 품속의 군번줄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쇠붙이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고성바다. 아버지가 70년을 그리워하신 그곳. 저는 반드시 가겠다고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평양에 돌아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연구소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핵잠수함 도면을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었죠.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고성바다. 꼭 바다오.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 수연이가 옆에서 잠든 후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탈북을 해야 하는 건가? 그러면 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 며칠 후 저는 연구소 기밀 자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석 연구원에게는 최고 등급의 열람 권한이 있었어요. 저는 핵잠수함 관련 자료를 찾는 척하면서 다른 것을 뒤졌습니다. 6.25 전쟁 기록이었죠. 장진호 전투에 관한 부축 문서들. 손이 떨렸어요. 만약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면 끝이었습니다. 기록 속에서 1951년 장진호 전투 당시 수많은 남측 군인이 포로가 되었다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포로 수용소 명단도 있었어요. 거기서 아버지의 성함과 비슷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신분을 위장하고 북에 정착했다는 기록. 아버지의 말씀이 진실이었어요. 제 피의 절반은 남조선의 것이었습니다. 자료실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내가 만든 이 핵잠수함이 언젠가 남쪽을 겨눌 수도 있다고. 아버지의 진짜 고향을요. 그 생각에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소 창고에 숨겨둔 단파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기술 시험용으로 만들어둔 것이었죠. 주파수를 맞추자 남조선 방송이 들려왔어요. 처음 듣는 남쪽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뉴스, 음악, 광고. 우리가 배운 지옥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곳에 아버지의 고향 구성이 있었어요. 라디오를 끄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야 한다. 반드시 가야 한다. 마음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준비할 것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연구실 문이 열렸어요. 보위부 최 소좌가 들어왔습니다. 마른 체구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준혁 동지, 아버님 장례는 잘 치르셨소? 예, 덕분에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고민이라도 있소? 그의 눈이 저를 훑었습니다. 마치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치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나니 좀 허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동지는 공화국의 보물이오. 건강 잘 챙기시오. 최 소좌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보위부가 이미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구소의 핵심 설계 데이터를 마이크로필름에 복사했어요. 원자로 소형화 기술, 추진 시스템 도면, 핵심 부품 규격. 이것들이 있으면 남쪽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요. 필름은 아버지의 군번줄과 함께 작은 방수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 두 가지가 제 목숨줄이었습니다. 하나는 기술적 가치, 하나는 아버지의 유언. 브로커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장마당에서 조심스럽게 수소문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중국까지 갈 수 있다는 사람을 어렵게 찾았죠. 달러 5,000불.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탈북 날짜가 잡혔어요. 2019년 1월 15일. 그 전날 밤, 저는 아내 수연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연구소에서 비상합숙이 결정되었다고요. 중요한 프로젝트 마무리 때문에 며칠 집에 못 들어온다고. 수연이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요.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소라와 민준이가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12살 소라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9살 민준이는 새로 배운 노래를 불러줬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방에 들어가 그 얼굴들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소라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 민준이가 꼭 쥐고 있는 작은 장난감, 미안하다, 꼭 데리러 올게. 속으로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새벽 2시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창문으로 밖을 살폈어요. 전신주 아래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담배 불빛이 보였어요. 최소자였습니다.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저는 뒷문으로 나가 담을 넘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골목길을 빠져나갔어요. 평양의 차가운 1월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다시는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의주까지 가는 길은 지옥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약 220km. 기차를 타면 반나절이면 갈 거리였지만 저는 기차를 탈 수 없었어요. 역마다 검문이 있었고 제 얼굴은 이미 보위부에 알려져 있을 테니까요. 화물차 진칸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브로커가 연결해준 운전사였어요. 쌀가마니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죠. 흔들리는 진칸에서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걸렸어요. 중간에 검문소를 3번 지났습니다. 그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군인들이 진칸을 뒤지는 소리가 들릴 때면 숨을 멈추고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신의주 외곽의 낡은 창고에 도착한 건 1월 18일 새벽이었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른 체구에 눈빛이 날카로운 사내였죠. 저는 약속한 달러를 건넸습니다. 그가 돈을 세는 동안 창고 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봤어요.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맑았습니다. 영하 30도의 밤이었죠. 오늘 밤이요. 강이 얼어서 건너기 좋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안록강이 얼었다는 거였어요. 걸어서 건널 수 있다고. 하지만 완전히 언 건 아니라서 중간중간 얼음이 얇은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심하시오. 빠지면 끝이오. 자정이 넘어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커가 안내한 도하 지점은 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곳이었어요. 그래도 멀리서 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얼어붙은 압록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거대한 얼음판. 저 건너가 중국이었어요. 자유로 가는 첫 번째 관문.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바람 소리만 귀를 스쳤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거기 서라. 등 뒤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초소 쪽에서 조명탄이 솟아올랐습니다. 밤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어요. 제 그림자가 얼음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군인들이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선두에 최소자가 있었습니다. 그자가 여기까지 쫓아온 거였어요. 박준혁, 멈춰. 최소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어요.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중국 땅이 눈앞에 보였어요.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얼음 조각이 제 발밑에서 튀어올랐어요.
놈들이 쏘기 시작한 거였죠. 탕, 탕, 총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포에 질려 더 빨리 뛰었어요. 그때 발밑에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지직. 순간 몸이 아래로 꺼졌어요. 얼음이 깨진 거였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어요. 영하의 강물이 뼈를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물이 입으로 들어왔어요.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군번줄이 품속에 있었습니다. 고성바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었습니다. 얼음 가장자리를 붙잡았어요. 손톱이 깨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젖은 옷이 순식간에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군인들이 얼음 위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갔어요. 중국 쪽 강변의 갈대밭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갈대밭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진흙 속에 얼굴을 박았어요. 숨을 헐떡이며 갈대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찾아. 반드시 찾아내. 최소저의 고함이 들렸어요. 군인들이 강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조심해야 했죠. 얼음이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요. 저는 갈대 사이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젖은 옷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 조금만. 최소자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중국 공안에 협조 요청하라. 탈북자가 국경을 넘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중국에서도 쫓기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중국 대륙 전체가 제 감옥이 되는 거였죠. 군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갈대를 헤치는 소리. 숨이 막혔어요. 손은 품속으로 들어가 군번줄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아직 안 죽었습니다. 반드시 고성에 가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군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중국 영토 깊숙이 들어오기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최소자의 욕설이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얼어서 관절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옷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여기서 멈추면 동사한다. 걸어야 한다. 무조건 걸어야 한다. 브로커가 알려준 장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억지로 끌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의식이 가물가물했어요. 낡은 화물차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브로커의 동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가 짐칸에 몸을 던졌습니다. 화물차가 출발했어요. 흔들리는 짐칸에서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천근처럼 무거웠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열이 펄펄 났어요. 강물에 빠졌던 게 떠올랐습니다. 정신이 드셨소? 낯선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리니 중년의 조선족 여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브로커의 연락책이라고 했어요. 이틀 동안 제가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침양 외곽이요. 일단 몸부터 추스르시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어요. 조선족 마을의 허름한 집이었죠. 여자는 따뜻한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몸을 겨우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 때 밖으로 나갔어요. 침양 시내로 들어가 상황을 살펴야 했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기차역 근처에서 발이 멈췄어요. 게시판에 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수배 전단이었어요. 사진 옆에 중국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뜻은 알 수 있었죠. 탈북자, 현상금, 신고하라. 평양의 수석 연구원이 중국 땅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헛웃음이 났어요. 공화국을 위해 15년을 바쳤는데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으니까요. 숙소로 돌아와 브로커의 연락책에게 물었습니다. 남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곤명까지 가야 하오.
거기서 라오스 국경을 넘으면 태국으로 갈 수 있소. 심양에서 곤명까지, 중국 대륙을 북에서 남까지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3,000캔가 넘는 거리였어요. 기차로 이틀 넘게 걸리는 길. 검문소마다 신분증을 확인할 테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죠. 방법이 있소. 하지만 위험하오. 브로커가 제시한 방법은 화물기차였습니다. 달리는 기차의 하부에 몸을 묻고 이동하는 거였어요. 미친 짓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물기차가 서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기차 바닥에 철제 구조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로프로 몸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귀가 찢어질 듯한 소음이 쏟아졌어요. 바퀴가 레일을 때리는 소리, 바람 소리, 철제가 삐걱거리는 소리. 얼굴에 매연과 먼지가 쏟아졌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옷깃을 입에 물고 버텼습니다. 눈을 뜰 수도 없었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흔들리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도 이랬을까요? 포로 수용소에서 이런 비참함을 견디며 저를 키우셨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여유도 없었어요. 정신을 놓으면 떨어져 죽을 테니까요. 중간에 기차가 멈출 때마다 검문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기차를 돌아다니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숨을 죽이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래를 보지 마라. 제발. 이틀 밤낮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곤명에 도착했을 때 저는 사람 꼴이 아니었어요. 온몸이 기름때와 먼지로 뒤덮였고 몸무게는 10kg 넘게 빠져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한 거지 꼴이었죠. 조선족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곳이었어요. 국밥집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뒷방에 숨어 며칠간 기력을 회복했어요. 할머니는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배낭을 정리하다가 군번줄을 보셨어요. 녹슨 금속판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오빠도 전쟁 때 나갔는데 끝내 안 돌아왔어. 할머니의 오빠도 6.25 때 끌려갔다고 했어요. 남쪽 사람인지 북쪽 사람인지도 모른 채 70년을 기다리셨대요. 이 녹슨 쇠조각 하나가 우리 민족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꼭 가야 할 곳이 있으시구나.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며칠 치 먹을 거리와 약간의 돈을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브로커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보위부 추격조가 곤명까지 들어왔다고, 최 소자가 직접 이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자는 포기를 모르는 놈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머물면 할머니까지 위험해질 테니까요. 브로커가 제시한 다음 루트는 라오스 국경이었습니다. 곤명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정글을 통과해야 했어요. 험준한 산악지대, 제대로 된 길도 없는 곳이었죠. 거기서 살아남으면 태국이요. 태국까지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소. 태국. 그곳까지 가면 아버지의 고향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배낭을 메고 남쪽으로 향했어요.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숲에 숨고 밤에만 이동했어요. 며칠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체력이 바닥나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산등성이를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멀리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망원경의 반사광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추격대였습니다. 최소자가 끝까지 쫓아온 거였죠. 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고 돌부리에 채여 쓰러지면서도 뛰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하지만 멈추면 끝이었습니다. 눈앞에 짙은 녹색의 정글이 보였습니다. 라오스 국경지대.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그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정글의 어둠이 저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정글 속으로 뛰어든 순간 총알이 옆 나무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탕, 탕. 나무 껍질이 튀어 제 뺨을 스쳤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앞으로 달렸습니다. 덩굴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살이 찢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박준혁, 이제 그만 포기해라. 뒤에서 최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글의 어둠 속에서도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선명했어요. 그자는 평양에서 여기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쫓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달리면서 품속의 권총을 꺼냈어요. 브로커가 만약을 대비해 건네준 것이었죠. 한 번도 사람에게 쏴본 적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최소 5명은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구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생전 처음 사람을 향해 쏜 총이었습니다. 손목이 튕겨 올라갔고 귀가 멍멍해졌어요.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추격대의 발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그 틈을 타 다시 뛰었습니다. 정글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달빛조차 나무 잎에 가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달렸어요.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진흙탕에 빠지고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다니. 이 상황이 너무나 끔찍했어요. 하지만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영원히 묻히게 되는 거였죠. 죽어도 간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총성이 울렸어요. 탕! 순간 왼쪽 어깨에 불덩이가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몸이 앞으로 쏠리며 비탈기를 굴러내려갔습니다. 나뭇가지와 돌에 온몸이 부딪혔어요. 총에 맞은 거였습니다. 비탈 아래에서 겨우 몸을 멈췄을 때 어깨에서 뜨거운 게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피였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어깨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오른손은 움직였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옷자락을 찢었습니다. 어깨를 있는 힘껏 묶었어요. 피를 멈춰야 했습니다. 통증에 눈앞이 하얘졌지만 정신을 붙잡았어요. 여기서 쓰러지면 죽는다. 이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 가지를 헤치는 소리. 추격대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까이에 진흙 구덩이가 보였어요.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곳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안으로 몸을 던졌어요. 차갑고 축축한 진흙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나무잎과 풀을 끌어모아 몸 위에 덮었어요. 진흙 속에 파묻힌 채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피냄새가 난다. 멀리 못 갔어. 최소자의 목소리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제 주변을 흩었습니다. 불빛이 진흙 구덩이 위를 지나갈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군화발이 제 코앞까지 왔습니다. 진흙 사이로 최소자의 군화 밑창이 보였어요.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소자 동지, 저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다른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소자의 군화가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근처에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었어요. 처음에는 몇 방울이었는데 금세 폭우로 변했습니다. 정글 특유의 스콜이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비가 쏟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어요. 차가웠지만 고마웠습니다. 이 비가 제 피냄새를 지워줄 거였어요. 젠장, 아무것도 안 보여. 추격대의 욕설이 빗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사방으로 흔들렸지만 폭우 속에서는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 철수, 내일 날 밝으면 다시 찾는다. 최소자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함정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빗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진흙 구덩이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어깨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살았어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앞으로, 남쪽으로 발을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갔어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신분을 숨기고 70년을 사는 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분이 견딘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품속의 군번줄이 심장 위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시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아버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동이 틀 무렵 눈앞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물이었습니다. 거대한 강이 정글 사이로 흐르고 있었어요.
메콩강이었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태국이었어요. 자유가 있는 곳. 아버지의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곳. 저는 강변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탁한 흙탕물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넓었습니다. 장마철이라 물살도 거셌죠. 이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부상당한 몸으로.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메콩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탁한 흙탕물이 거세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장마철이라 물이 불어 있었죠. 강 건너편 태국 땅이 아득히 멀어 보였습니다. 수영 실력이 좋아도 건너기 힘들어 보이는 거리였어요. 저는 어깨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강변에 주저앉아 상처를 살폈어요. 피는 어느 정도 멈췄지만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왼팔은 거의 쓸 수 없었어요. 이 몸으로 저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포기할까? 잠시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품속의 군번줄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아버지가 70년을 기다리신 고향, 할머니가 아직 살아 계실지도 모르는 고성. 여기서 포기하면 아버지의 유언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살에 휩쓸려 죽더라도 적어도 자유로운 강물 속에서 죽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북송되어 총살당하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강변을 살피다가 버려진 타이어 튜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물놀이하다 버린 것 같았어요. 작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튜브를 끌어안고 강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차가웠습니다.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안록강의 얼음물에 비하면 따뜻한 편이었죠. 저는 튜브에 상체를 걸치고 오른팔 하나로 물을 저었습니다. 왼팔은 축 늘어뜨린 채로요. 물살이 거셌어요.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옆으로 떠내려가는 게 더 빨랐습니다. 체력이 금방 바닥났어요. 팔이 천 근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강 상류 쪽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정이었습니다. 라오스 쪽 순찰정인지 태국 쪽인지 알 수 없었어요. 서치라이트가 강면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점점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튜브를 놓고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어깨의 통증이 폭발했어요. 물속에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물 위로 올라가면 발각될 테니까요. 물속에서 군번줄을 입에 물었습니다. 녹슨 쇠 맛이 혀에 닿았어요.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쇠붙이 하나가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얼마나 잠수했는지 모릅니다. 의식이 흐려질 때쯤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순찰정은 이미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저와 반대 방향을 비추고 있었죠. 튜브는 떠내려가고 없었습니다. 이제 맨몸으로 헤엄쳐야 했어요. 오른팔 하나로 물을 저었습니다. 발도 필사적으로 찼어요. 앞으로, 앞으로.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파도가 얼굴을 덮쳤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나 헤엄쳤을까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팔을 저었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때 손에 무언가가 닿았어요. 진흙이었습니다. 강바닥의 진을. 발이 땅에 닿았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진흙에 박혔고 손이 풀을 움켜쥐었어요. 강변이었습니다. 태국 쪽 강변. 저는 진흙 위로 기어 올라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하늘을 봤어요. 새벽녘의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냈어요. 메콩강을 건넜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웃음도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진흙 바닥에 누워 웃으며 울었어요. 그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태국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5명이었죠. 저를 발견한 국경 수비대였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코리안, I'm 코리안. 군인들이 무전기로 뭔가를 말했어요.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디지? 또 모르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냄새가 달랐습니다. 소독약 냄새, 깨끗한 시트 냄새, 병원이었어요. 깨어나셨군요. 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어깨를 만져봤습니다. 깨끗한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거였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난민 수용소 의무실이에요. 당신은 안전해요. 안전하다.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양을 떠난 이후 한 번도 안전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급하게 품을 더듬었어요.
군번줄. 아버지의 군번줄이 없었습니다. 이거요? 간호사가 작은 쟁반을 내밀었어요. 그 위에 녹슨 군번줄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필름이 든 방수 주머니도요. 제 짐을 정리하다가 챙겨둔 거였죠. 저는 군번줄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버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며칠 후 대사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중년의 남자였는데 저를 보더니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북에서 오셨다고요? 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핵잠수함 개발자였습니다. 평양국가과학원 수석연구원이요.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방수 주머니에서 마이크로필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군번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여기 온 진짜 이유입니다. 직원이 군번줄을 들여다봤습니다. 녹슨 금속판에 새겨진 글자들. 대한민국 육군 박영철. 이건 제 아버지입니다. 장진호 전투 포로요. 70년 전에 잡혀가셔서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직원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유언이 고향에 가서 할머니께 사과를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적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울로 가시게 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서울.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조국. 제가 가야 할 곳.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태국의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평양의 차가운 연구실과는 전혀 다른 빛이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구름 아래 펼쳐진 바다를 봤습니다. 저 어딘가에 고성바다가 있을 거였어요. 아버지가 70년을 그리워하신 그 푸른 바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아버지.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밟는 남한 땅이었어요. 아버지의 진짜 조국. 70년 전 21살 청년이 전쟁터로 떠났던 나라. 공항 로비에 환한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평양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대기하고 있던 검은 승용차에 태워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었어요. 높은 빌딩들, 수많은 자동차들, 화려한 간판들. 우리가 배운 남조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는 어느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국정원이었습니다. 조사실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하얀 벽,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보위부 치료실처럼 차갑고 공포스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랐으니까요. 조사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와 젊은 여자였어요. 둘 다 표정이 단단했지만 눈빛에 악의는 없어 보였습니다. 박준혁 씨, 북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핵잠수함 개발자였습니다. 평양국가과학원 수석연구원이요. 조사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한 명이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상급자를 부르러 간 것 같았어요. 저는 방수 주머니에서 마이크로필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원자로 소형화 기술, 추진 시스템 도면, 핵심 부품 규격입니다. 공화국 핵잠수함의 모든 것이 여기 있어요. 조사관이 필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 작은 필름 조각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는 사람의 반응이었죠. 잠시 후 나이 지긋한 고위 관계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저는 담담하게 그 시선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걸 가져오셨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품속에서 군번줄을 꺼냈어요. 녹슨 금속판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온 진짜 이유입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군번줄에 쏠렸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박영철. 녹이 슬어 희미해진 글자들이 형광등 아래에서 빛났어요. 제 아버지입니다. 육군 제3사단 하사 박영철. 1950년 장진호 전투에서 포로가 되셨어요. 70년 동안 북에서 신분을 숨기고 사셨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요. 고향 강원도 고성에 가서 부모님 산소에 사과를 전해달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고위 관계자가 군번줄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옆에 있는 조사관에게 지시했어요. 기록 조회해봐. 조사관이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조사실에 키보드 소리만 울렸어요. 저는 두 손을 깍지 끼고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버지가 진실을 말씀하셨다는 증거가 나올까요? 아니면 기록에 없다고 할까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육군 제3사단 박영철 하사, 1950년 12월 장진호 전투 실종. 기록이 일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아버지가 진실을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7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사실이었어요. 고향 주소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신 그곳. 동쪽 하늘을 바라보시던 그 눈빛의 이유. 혹시 가족 기록도 있습니까? 조사관이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눈이 커졌어요. DNA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성군 거진읍에 생존 가족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생존, 가족.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누구입니까? 박순덕. 94살. 실종자 박영철의 모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의 어머니, 제 진짜 할머니가 살아 계셨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70년을 아들을 기다리신 어머니, 21살에 전쟁터로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94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할머니가 살아 계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재 고성군 거진읍 자택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조사실 벽에 머리를 기대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70년을요. 고위 관계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야죠. 집.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지만 그곳이 제 진짜 집이었습니다. 국정원 조사는 열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핵잠수함 기술에 대한 질문, 평양 생활에 대한 질문, 탈북 경위에 대한 질문. 수백 가지 질문에 답했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끝에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조사가 끝난 후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 시설이었어요.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한의 돈 쓰는 법, 대중교통 이용법, 스마트폰 사용법. 모든 게 낯설었지만 열심히 배웠어요. 빨리 나가서 고성에 가고 싶었거든요. 하나원에서 지내는 동안 할머니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화를 할 수도 있었지만 처음 인사는 글로 하고 싶었어요. 할머니, 저는 박영철의 아들 준혁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글을 읽으실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직접 가서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하나원 교육이 끝나는 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배낭 하나와 아버지의 군번줄 뿐이었어요. 강원도 고성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걸으셨을 이 땅, 아버지가 그리워하셨을 이 하늘. 거진읍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제 곧 할머니를 만납니다. 버스가 고성군 경계를 넘어서자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동해였어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하늘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신 바다. 황해남도 시골집 마당에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시던 그 눈빛의 이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보이시죠? 고성바다입니다. 속으로 말했어요. 품속의 군번줄을 꺼내 창밖을 향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보시라고. 버스가 거진읍 터미널에 멈췄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짭조름한 냄새. 평양에서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였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할머니 댁 주소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를 출발시켰어요. 창밖으로 작은 어촌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작은 기와집 앞에 멈췄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집이었어요.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처마 밑에 마른 고추가 걸려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골집.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문을 열었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툇마루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하얀 저고리를 입은 작은 체구, 굽은 등, 깊게 팬 주름, 눈은 흐릿해 보였지만 어딘가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바다 쪽이었어요. 아버지처럼. 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이마를 대고 큰 절을 올렸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초점 없는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박영철의 아들입니다. 손자 준혁이가 왔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떨렸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품에서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드렸어요. 녹슨 금속판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이건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70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손가락이 군번줄을 더듬었습니다. 새겨진 글자를 손끝으로 훑으셨어요. 대한민국 육군, 박영철.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철이, 내 영철이. 70년 만에 아들 이름을 부르시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군번줄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셨습니다. 아이처럼 흐느끼셨어요. 광수야, 이제야 집에 왔니? 우리 아들. 저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앞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70년의 기다림, 70년의 그리움,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마당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뻗으셨어요. 제 얼굴로 손이 다가왔습니다. 거친 손가락이 제 이마를 더듬고, 코를 더듬고, 뺨을 더듬었어요. 눈이 잘 안 보이시니 손으로 제 얼굴을 보시는 거였죠. 영철이 닮았구나. 눈이 똑같아. 우리 영철이 눈이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닮았다는 말.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어요. 할머니,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어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평생 할머니 생각을 했대요. 매일 동쪽 하늘을 바라보시며 고성바다를 그리워하셨대요. 미안하다고, 불효자라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한참 동안 우셨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미안하긴. 우리 영철이가 뭐가 잘못이야. 전쟁이 잘못이지. 나라가 갈라진 게 잘못이지. 할머니는 군번줄을 가슴에 품은 채 하늘을 보셨어요. 영철아, 이제 됐다. 내 아들이 왔어. 우리 손자가 왔어. 이제 눈 감아도 돼.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손이 아버지를 키우신 손이었구나. 21살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시고 70년을 기다리신 손. 할머니, 저 이제 안 가요. 여기 있을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소를 지으셨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실종 군인의 손자.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잔치가 벌어졌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순덕이 할머니가 맨날 바다 보면서 아들 기다리셨어. 70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마을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셨대요. 혹시 아들이 바다 건너 돌아올까봐. 가슴이 저렸습니다. 북에서 아버지가 동쪽 하늘을 바라보실 때 남에서 할머니가 바다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같은 바다를, 같은 그리움으로. 저녁을 먹은 후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거진항의 밤바다였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저는 군번줄을 꺼내 바닷물에 살짝 담갔습니다. 70년 만에 고향 바다에 닿는 거였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녹슨 금속을 적셨습니다. 아버지, 도착했습니다. 고성바다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손자야. 내가 와줘서 고맙다. 저도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저 여기 있을게요. 아버지 대신 할머니 모실게요.
밤바다 위로 별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드디어 고향에 왔다고, 어머니를 만났다고 웃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할머니 댁 작은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집에서 자는 밤이었어요.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이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제가 고성에 온 지 3년 후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할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군번줄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자다가 그대로 가신 거였죠.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만나셨고 아들의 소식을 들으셨고 군번줄을 품에 안고 눈을 감으셨어요. 7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으셨을 거예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셨어요. 할머니를 할아버지 곁에 모셨습니다. 거진의 뒷산의 작은 묘지였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저는 아버지의 군번줄을 할머니 관에 넣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버지랑 같이 계세요. 아버지 대신 제가 전해드려요. 아버지가 평생 할머니 생각하셨대요. 미안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흙을 덮을 때 북쪽 하늘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저 너머 황해남도 땅에 묻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군번줄이 고향에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영혼도 함께 오셨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두 분이 하늘에서 다시 만나셨겠죠. 70년 만에요. 저는 핵잠수함 기술자의 삶을 버렸습니다. 국정원에서 연구직을 제안했지만 거절했어요. 더 이상 무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기술이 누군가를 죽이는 데 쓰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성의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집을 수리해서 바다가 보이는 식당으로 만들었어요.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생선구이, 된장찌개, 막걸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집밥 같은 것들이요. 식당 한쪽 벽에 사진 2장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군복 사진과 할머니의 마지막 사진이에요. 손님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누구냐고. 그러면 저는 이야기해 드려요. 70년의 기다림에 대해서. 오늘도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쏟아졌어요. 거진항의 어선들이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어요. 가끔 바다를 보며 생각합니다. 저 수평선 너머에 평양이 있다고. 아내 수연이와 딸 소라, 아들 민준이가 있다고. 6년이 지났습니다. 소라는 이제 18살이 됐을 거예요. 민준이는 15살이요. 아이들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브로커를 통해 가끔 소식을 듣습니다. 가족들이 감시 속에 살고 있지만 무사하다고 해요. 연좌제로 끌려가지는 않았대요. 제가 가져간 기술의 가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언젠가 가족을 데려올 날을 위해서요.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셨듯이 저도 제 아이들에게 이 바다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구성 바다를요. 가끔 통일전망대에 올라갑니다. 맑은 날이면 금강산이 보여요. 북녘 땅이 손에 잡힐 듯 가깝습니다. 저 너머에 제 가족이 있어요. 철조망 하나 사이에 두고 전망대에 서서 기도합니다. 언젠가 이 철조망이 걷히기를,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아이들이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 식당 문을 닫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수평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파도가 발밑을 적셨어요.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평양을 떠나기 전날 밤 몰래 찍어둔 가족 사진이에요. 수연이와 소라, 민준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바랜 사진이지만 제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기다려. 꼭 데리러 갈게.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파도 소리에 섞여 사라졌지만 저 너머까지 닿기를 바랐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북한 핵잠수함 개발자였고 아버지의 유언을 지킨 아들이고 할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한 손자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약속을 가진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7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기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사랑과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 가족이 이 바다를 볼 때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